반갑습니다. 오늘 그래도 아침 날씨는 춥습니다만은 그 해가 뜨니까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362페이지입니다. 자, 병해충의 관리죠. 병균과 해충의 관리라 그 말이죠. 병해충. 자, 병해, 이 수목의 병에는 수목의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생물성이나 비생물성 병원체에 의해 계속적인 자극을 받아 정상적 생육을 방해받는 과정 또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염성 병에는 크게 이제 전염성 병에는 이 사상균, 여기 곰팡이병이라고 실사자잖아요. 곰팡이는 실마야 되기 때문에 곰팡이균이라고 곰팡이균. 그 다음에 세균, 바이러스. 이렇게 이제 병을 일으키는 기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작물체에서 또는 수목에서 가장 많은 병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사상균, 곰팡이병입니다. 이 곰팡이병은 두 가지 크게 이제 이 공기전염과 이 토양전염이 있어요. 토양전염. 이런 기작으로 이제 이 전염이 되는 거죠. 이게 공기전염성 병에 이는 주로 그러니까 물, 뭐 바람, 물이나 뭐 바람, 뭐 종자 이래서 서로 병해가 이동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이 곤충도 하나의 공기 대기 중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토양전염은 주로 동일한 작물을 계속해서 이어졌을 때 연작했을 때 그 병의 주기가 잔존돼서 병균이 잔존돼서 전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세균에는 이 크게 세 가지가 이제 되죠. 유조직병, 그 다음에 물감병 또는 증생병. 증생병은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뿌리욕병, 뿌리가 혹같이 부풀어 오르는 걸 말이죠. 이런 종류로 이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그다음에 바이러스는 진딧물이라든지 이 멸구, 매미충, 멸구, 뭐 매미충 이런 것들이 매개를 해서 일어나는 이제 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병은 크게 이 사상균, 곰팡이병에 의해서 하는 것, 세균, 그 다음에 바이러스. 그 중에서 사상균이 가장 병해를 전염하는 가지수도 많고 제일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충해는 곤충, 대부분이 곤충이죠. 충해는 곤충이니까 곤충에 대한 피해는 때로는 전염성인 병해와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성인 병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딧물이라든지 멸구라든지 매미충, 그다음에 뭐 선충 이런 것들이 이 바이러스를 매개를 한다는 얘기죠. 바이러스 자체로는 쉽게 말하면 자기 스스로 수동적으로 안 돼요. 타동적이에요. 다른 것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 것이 하나의 바이러스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곤충이 피해를 입힌 식물체는 물리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곤충이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에서 생리적 피해를 입기도 한다. 그러니까 물리적 피해는 이제 곤충은 예를 들어서 나무 잎을 먹는 식혜, 이거 씹어 먹는 식혜. 그 우리 감주라고 하는 식혜가 아니고 먹을 식자, 먹어서 해를 입힌다 해서 식혜. 그 다음에 흡주배, 쉽게 말하면 식물체의 양분이라든지 수분을 빨아들여서 하는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병해충의 방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크게 병해충 방제는 이 책에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크게는 재배적 또는 뭐 경종적
또는 생태적 이러죠. 이건 같은 뜻이에요. 생태적 방제. 그 다음에 생물적 방제. 이제 물리적 방제. 그 다음에 화학적 방제. 뭐 법적 방제. 그 다음에 종합적 방제.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눌 수 있고, 이제 여기 보면은 1, 2, 3은 사실은 이제 뭐 사람이나 인축에 피해가 없는 거죠. 학제를 안 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법적 방제는 방역이라든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검역 이런 등. 그다음에 종합적 방제는 밀도를 가능한 한 경제 수준으로 줄일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이 생물학적이라든지 물리적이라든지 재배적 방제로서 한계가 있을 때 화학적으로 겸용을 해서 가능한 한 환경 오염을 덜 하면서 방제하는 방법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재배적 방제법 이랬때 문제 나왔죠. 토지. 자, 고랭지에서는 감자의 바이러스병 발생이 적어서 파종지로 닮았다. 그래서 이 감자 이 강원도 쪽에서 많이 재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품종 선택. 품종 선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병성 또는 내충성, 다른 말로 하면 저항성 품종을 선택한다는 거죠. 병이라든지 충에 강한. 그래서 남부지방에서는 조식 재배를 할 때는 벼에 줄무늬 잎마늘병. 이건 이제 줄무늬 잎마늘병은 일종의 이제 한문으로 하면 호역꽃병. 그래서 사람으로 말하면 에이즈라고 해요. 에이즈. 이거는 피해가 심한데 통일 품종은 저항성이 극히 강하다. 남방계 계통이죠. 통일 품종은요. 수량은 많은데 알랑비가 제일 푸실푸실한 거 이제 말이죠. 그다음에 밤의 혹벌은 저항성 품종 선택으로 포도우 필록세라는 저항성 수목을 접목으로 방지가 가능한다. 그다음에 무병 종자를 선택해야 한다. 병이 걸리지 않은 종자를 선택한다는 얘기죠. 감자나 콩, 토마토 바이러스병은 무병 종자 선택으로 방제가 된다. 예를 들어 보리 같은 경우도 깐부병 같은 경우는 무병 종자를 선택하면 가능하죠. 그다음에 윤작. 아까 이제 토양에 의한 이 병의 전염은 연작이라 했잖아요. 연작을 안 오도록 하는 것은 돌려짓기가 윤작이잖아요. 그래서 기지원이 되는 병충해는 윤작에 의해 경감된다. 유연관계가 먼 작물을 윤작하면 작물을 사고하는 공통해충이 감소한다. 유연관계, 쉽게 말하면 생물학적 분류상에서 계문, 강목, 과, 속성할 때 같은 과일 때 이런 부분을 같은 유연관계가 같잖아요. 이런 것은 예를 들어 여기서 나오는 감자, 그 다음에 토마토는 유연관계가 같아요. 왜? 과집과 작물이에요. 감자, 고추, 토마토, 감자 이런 가지과 작물이기 때문에 동일한 작목을 같이 연결해서 심지어 품목이 다르다 해서 심었을 때는 이런 이 연작에 의한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자, 호박, 근체리, 콩, 토마토를 지금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를 했잖아요. 감자와 토마토는 유연관계 가깝다. 왜? 과집과 작물이다. 그다음에 재배 양식의 변경. 폐에 있어서 보온 육멸하면 모부패병이 방제된다. 그다음에 직파 재배하면 줄무늬 잎마늘병의 발생이 경감된다. 그다음에 혼식 섞어 심는 거죠. 파스 심식 중은 논두렁에 콩과 혼식하면 피해가 적어진다. 서로 다른 작물을 적당히 배치하여 충해를 방지할 수 있다.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좋아한 한 단품종만 심었을 때는 그걸 좋아하는 병충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혼식을 함으로써 좀 억제한다는 이야기죠. 밀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생육기의 조절, 다시 말하면 재배 시기를 이동한다는 이야기죠. 감자를 조파조수하면 일찍 파종하고 일찍 수확하면 역병이라든지 대박벌레의 피해가 적다. 가능한 일찍 심으라는 얘기죠. 미리 수확기를 빨리 하면 수병의 피해가 적은다. 이 수병, 이 숫자는 녹술 숫자예요. 그러니까 녹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녹병. 지금 그 녹같이 그 입에가 생기는 걸 수병이라고 해요. 수병. 그다음 벼에서 조식을 하면 일찍 식으면 도열병이 경감되고, 자, 벼를 일찍 심으면 도열병이 경감된다. 도열병은 일반적으로 6월 하순경에 쉽게 말하면 발생을 합니다. 여름철인데도 온도가 낮다든지, 그 다음에 비가 온다든지,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냉해가 온다든지 했을 때 도열병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질소질비를 많이 발병했을 때, 식물체 연약했을 때, 이때 이제 도열병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하명 나방은 경감이 된다. 자, 이하명 나방은 1년에 두 번 발생하기 때문에 이화명 나방이에요.
그래서 1세대 성충. 그게 성충이 이제 이암액 입을 갉아먹는 식혀야 하는 거예요. 입을 갉아먹죠. 자, 입이 갉아먹으면 강압성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해 식물체가 제대로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근데 1년에 2번 하는데 이암액 1세대가 5월 중순이에요. 그러니까 늦게 심으면은 1세대를 한번 피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식하면 그런다. 2세대는 8월 초에서 9월 초. 그때는 이제 병충해 방지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시비법을 개선한다. 비료 주는 거죠. 질소질 비료를 가용하고 가리, 규산 등이 결핍하면 모든 작물에서 각종 병해충 발생이 많아지므로 주의한다. 질소질 비료를 가용하면 식물체 연약해집니다. 생육만 하기 때문에 연약해. 쉽게 말하면 이제 쌀, 그다음에 티밥.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쌀은 단단하잖아요. 티밥은 저 질소질 줘가지고 뻥튀기가 비슷하게 연약하잖아요. 그러듯이 질소질 비료를 주면은 생육은 왕성하게 되나 식물체에 연약해져요. 그리고 칼륨이라든지 이 규산 이것들은 식물체의 줄기라는 이걸 단단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수확물 건조. 보리를 잘 건조하면 보리나무 피해가 방지된다. 그 다음에 밀을 수분 함량 12% 정도로 건조하면 바구미의 피해가 방지된다. 그 다음에 중간 기수식물을 제거한다. 배의 적성병. 적성병은 붉은 무늬 병입니다. 붉은 별무늬병이 불굴 별. 적성병은 이 기주식물이 향나무예요. 향나무. 중간 기주식물이 향나무에 있다가 배로 옮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의 적성병 주변에 중간 기주식물인 향나무가 있으면 발생이 심하므로 이를 제거해야 한다. 제거할 뿐 아니라 향나무 있는데 재배를 안 하면 되죠. 이제. 그다음에 생물학적 방제, 천적을 이용하는 방제법이죠. 이거 2회 때도 나왔고 이번 6회 때도 시험이 나왔어요. 이건 불가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병해충은 수천 가지입니다. 수천 가지인데 여러분들 다 할 수가 없고 저도 다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특정한 병 외에는. 그러나 특정한 병은 자주 나타나는 병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외울 수 없는 거예요. 보통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책에서를 책만 제대로 하면은 한 문제는 맞힐 수 있는데 한 문제는 우리가 병해충 다 여러분들 해놓으라면 공부는 미리서부터 이거 손해평 가서 안 해.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하실 필요는 없어. 이 책에 있는 것만 제대로 하시고 한 가지는 이제 그때는 복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도 그 어디에 집중해야 할 건가는 판단하시라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자, 생물학적 방제는 2회 때 6회 때 나왔던 거예요. 자, 천적을 도입하여 정착시키는. 자, 천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특정 곤충 포식, 특정한 곤충 포식 그리고 기생 침입해서 병을 일으키는 생물을 그 곤충을 천적이랍니다. 그 병충해를 일으킨 것을 잡아 먹는 게 천적이에요. 우리가 서로 간에도 그 친구 간에도 그 친구 앞에서는 또 다소 공손하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천적이냐 하여튼 이제 그런 이야기가 비슷한 거예요. 그다음에 환경 조건을 천적에 유리하도록 개선하여 그 활동을 증대시킨다. 천적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인공적으로 천적을 대량 증식하여 방사한다. 그다음에 병원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이 생물학적 방지 유형 여기에서 이제 보통 시험이 나왔던 거예요. 이 박스 쳐진 거에서. 자, 기생성 천적. 해충의 몸속에 알을 낳아 기생한 천적이다. 사과굴 나방의 해충에는 고치벌이라든지 깡충전벌. 그다음에 진딧물은 콜레마니 진딧벌. 그다음에 이 포식성 천적. 해충을 잡아먹는 거죠. 진딧물을 잡아먹는 것은 무당벌레. 그다음에 전박이 그다음에 참원지, 응애, 버섯 응애 이런 것은 실내일이 응애, 말지 응애. 그러니까 응애는 응애 종류잖아요. 생각하시면서 외우면 되잖아요. 응애 종류. 그다음 진딧물 응애 사과면충 풀잠자리. 총체벌이나 진딧물 응애는 포식성 노린재류. 다시 말 애꽃 노린재. 그다음 병원 미생물. 곤충에 기생하여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로서 솔라방이라든지 미국 흰불나방 등의 방제에 이용한다. 원생동물이라든지 세균, 진균, 바이러스, 그 다음에 곤충, 병원성 선충. 그래서 주로 보면은 포식성 천적에 대한 천적 이게 시험에 2번 나온 것 같아요. 2번이 이쪽에.
포스트 천적, 진딧물, 점박이, 뭐 총체벌 이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천적. 자, 세 번째 물리적 기계적 방제법. 이것도 사회 때가 나왔죠. 포살 및 체란. 포충망으로 나방을 잡거나 손으로 유충을 잡는 것을 포살. 그다음에 흙을 뒤지고 파서 유충을 잡거나 입에 살라는 것을 채취하는 것을 이제 체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소각. 낙엽 등에는 병균이 많고 해충도 숨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소각 태우면은 병충해가 방지된다. 그다음에 토양을 소독해 준다. 상토 등을 소토하거나 보일러에서 고압 수증기를 파이프로 유도하여 철판 우금을 통해 토양에 부출시킨다. 이 토양 소독은 이제 묘판 소독이나 가능한데 전체 본답에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어쨌든 간에 다는 뭐 외울 필요는 없고 이해하시면서 이 제목만 외우시면 돼요. 포살 및 체란. 그 포살 및 체란이 어떤 뜻이고 라는 걸만 아시고 물적 방제법이 아닌 것 돼서 이걸 내놓고 나머지 하나만 넣으면은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다음 담수, 물을 넣어주는 거죠. 밭토양에 장기간 담수해 두면 토양 전염병의 병원충을 구제할 수 있다. 차단, 어린 식물을 폴리에틸렌 등으로 피복하거나 비닐로 피복하거나 가실에 복대, 복대란 것은 봉지 씌우기를 복대라 합니다. 이 복대, 봉지 씌우기. 배, 포도, 복숭아 봉지 씌우는 거 이걸 우리는 복대라고 해요. 복대. 복대에서 배 차는 복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대. 그 다음에 도랑을 파서 해충 등 이동을 막는다. 결론은 과실이라든지 식물체 접근하는 걸 차단하는 것이 차단이잖아요. 자, 멀칭과 자외선 차단 필름 활용, 이에다가 나왔죠. 은색 바닥 덮기, 진딧물이나 총체 벌레류, 굴파리, 오이 벌레 등의 해충을 방지할 수 있다. 이들 해충이 은백스 강선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단 묘종에 붙어있는 것에는 효과가 없다. 경해부 생장에 따라 입이 너무 무성해도 효과가 떨어진다. 그 다음 자외선 차단 필름, 비닐하우스나 비닐터널 등의 피해가 큰 회색 곰팡이병, 검은 썩은병 등이나 총체벌레류, 진딧물류, 굴파리 등에는 자외선 제거 필름으로 방지할 수 있다. 그 다음 유살, 해충이 좋아하는 먹이로 유인해서 죽이는 것을 유살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포장에 집단을 깔아서 해충을 유인하여 소살하거나 나무 밑동에 가만히나 집을 둘러서 이에 잠복한 해충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가로수라든지 좋은 수목 있을 때는 지금 옛날에는 집으로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감아서 해주는 거 이제 제작에서 나오잖아요. 둘러주면 해충들이 월동하기 위해서 내려오잖아요. 내려올 때 거기가 따뜻하니까 거기서 월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동했을 때 그 이듬해 활동하기 전에 이걸 갖다가 태우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유인해서 죽이기 때문에 유살 그러죠. 그다음 온도 처리. 일부 병해충은 종자 후 온탕 처리로 방지한다. 예를 들어서 깐부니병, 냉수 온탕 침법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방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화학적 방지법, 가장 간편하고 효과가 큰 거죠. 이제 농약을 친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 살균제라든지 살충제를 치는 거죠. 살균제, 살충제 등을 살포해서 병충해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화학적 방제법은 효과가 안정돼 있으면 이 중요한 이쪽으로 다 쳐놓으십시오. 효과가 안정돼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속효성이다. 안정되고 효과가 빠르고 화학적 방제 특성이죠. 때문에 현재는 병해충, 우리가 앞에 배웠던 잡초 방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가장 인력도 적게 들고 효과가 빠르고 안정적이고 하기 때문에 이걸 쓴다는 얘기죠. 그러나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도 최대한으로 환경, 그 다음에 천적을 해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친환경 화학 약품 농약을 많이 써야 한다. 저독성이라든지 인축에 피해가 적다든지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든지 이런 걸 쓰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요즘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다. 잔류성이 오래도 가기 때문에 수은 제초제잖아요. 수은 계통이기 때문에 사람께 들어가면 이게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누적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제초제는 가능한 사용 않도록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생물 농약, 생장 억제 물질들을 개발하여 생리적 선택성을 이용하면서 유기합성 농약의 해충이 집중 분포된 부분만을 살포하고 최소 농도, 저농도라고 하죠. 최소 농도를 사용하며 여러 가지를 혼합하여 처리하는 살포는 금지한다. 여러 가지 혼합해서는 다른 작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석회 보르덱 사용. 이것은 살균제, 석회 보르덱은. 그래서 이런 종류에 쓴다라고만 생각하세요. 이것은요. 그다음에 유인제,
화학적 방제법이지만은 유인제는 사실상 이제 잔류석이라는 독성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유인제 중 대표적인 것은 페로몬입니다. 페로몬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페로몬을 이용한 방법이다. 페로몬은 곤충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행동 양식에 영향을 주는 휘발성 화학물질이다. 페로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제 페로몬이라는 것은 일종의 같은 종 개체 사이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하나의 화학적 신호예요. 그래서 그 페로몬으로 해서 유인하는 거죠, 일종의. 자, 그래서 페로몬 물질은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자연적으로 있어요. 있는데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다음에 무독하다, 독이 없다는 거다. 페로몬의 특징이죠. 그다음에 환경 오염이 없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어떤 같은 종에만 영향을 미치는 종 특이점이다. 아까 말씀 화학적 어떤 신호에 의해서 유인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통하다는 이야기. 사실은 우리가 동물을 말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자기들은 다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일종의 이 곤충도 상호간에 이런 그 의사소통에 사용다. 예, 꿀벌 같은 경우는 그 곤충 내분비섬에 의해서 하나 주로 이 검출이 되는 상이에요. 페로몬이라는 성분이. 이게 자기 그 같은 종끼리만 특이하게 있는 거죠. 자, 유형 곤충이 안전하다는 점이다. 예, 쉽게 말하면 유인제는 유인제인데 살포르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유형 곤충, 실제 뭐 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에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독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에 해를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해충 종합 관리의 이상적인 구성 요소라는 점이다. 그래서 담배 거세미나방이라든지 파밤나방, 배추점나방, 디딘 날개밤나방 등 나방류 해충을 대상으로 효과적이다. 그다음에 이제 법적 방제, 식물 검역법에 의해서 애국으로부터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국으로부터 뭐 생과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작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꽃이라든지 이런 거 가져올 수 없잖아요. 가공된 거 뒤에는. 그래서 사전에 이 병충해를 이 식물 검역 단계에서 차단하는 거죠. 그다음에 유전적 방제법, 방사선 조사에 의해 수컷을 불임화시키고, 여기서 수컷이라는 것은 이제 곤충을 말이죠. 해충을 말하는 거죠. 불임화. 그래서 증식을 억제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수컷을 불임화시키고 이를 야외에 방사시켜 야생 암컷과 교묘하게 하여 자손을 만들지 못하는 유전적 방제 기술이다. 그러니까 유전적 방제법을 사용하지 못한다. 방사선 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나쁜 해충을 억제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 방제, 이제 아까 이 말씀드린 종합적 방제는 여러 가지 방제 수단을 합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이 화학적 방제를 억제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이 해충의 밀도를 경제적 피해 밀도로, 그러니까 조금 피해는 있더라도 쉽게 말하면 다른 그 화학적 방제에서 토양 오염이라든지 사람의 오염 이런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효과 있을 때는 종합적으로 화학약품을 좀 쓰되 저밀도를 쓴다든지 그다음에 다른 생물학적 방제고 겸용을 쓴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는 종합적 방제라고 하죠. 그럼으로써 천적과 이 종합적 방제를 하기 때문에 화학약품을 덜 쓰기 때문에 천적 그리고 병해충에 여기서는 병해충을 그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죽이는 거, 그러니까 천적이고 유용식물은 토양에 유용하다든지 작물체에 뭐 유용하다든지 이런 유용식물은 보존하고 그 다음에 환경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종합적 방제죠. 예, 쉽게 말하면 화학약품을 안 쓰면 도저히 방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독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도를 낮춘다든지 횟수를 줄인다든지 하는 것이 대신 이제 다른 방법을 하는 종합적 방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까지 끝나고 재해가 이제 나올 것 같네요. 재해가 각종 재해 411페이지입니다. 이제 재배 기술은 끝났죠. 이제 400 각종 재해. 자, 재해는 뭐 이제 우리가 농작물 손해 평가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쨌든 간에 자연재해, 그 다음에 화재, 조수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자연재해예요. 이 자연재해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연재해를 하는데 우리가 왜 앞에서 병충해라든지 뭐 잡초에 대해서 배우냐? 병충해나 잡초에 의해서 피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건 자연재해에 의해서 피해냐 아니면은 병충해나 잡초에 의한 피해냐 이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보험금은 약관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자연재해에서 줘야 되는데
병충해에서 발생된 것을 와 피해가 많네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재배학 원예작물학이 합격하고 나서는 더 중요한 거예요. 우선은 여러분들 야 중요한 게 여러분 그냥 달달달 외우라고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꼭 합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합격하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동일한 평가사 되고 또 제가 있는데 오시면 제가 능력이 닿는 대로 이제 별도 교육을 해드려요. 저는 지금 우리 지금 유괴생들 저희들한테 지금 입회 오신 분들이 71명이에요. 기존 회원 88명 중에서 A형으로 그러니까 상시 출동 가능하신 분들이 사실은 55명밖에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 더 많아요. 쉽게 말하면 2명이 나가서 조장과 조원이 될 때는 조장이 부족할 정도예요. 그러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분들이 조장 정도 능력을 갖도록 배양해 주는 게 또 우리 역할이에요. 그래야만이 평가를 제대로 하고 또 평가사로서 인정받음으로써 평가사들이 손에 사정 버린 못지않게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앞으로 농작물 재배보험은 손해 평가사들이 해야 된다. 가도록 해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역할이고 또 어찌 보면은 저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강의도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건강하시면은 정년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은 건강 활동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이 평가사로서 우리 평가사 협회가 인정을 받아야 한다. 평가사 협회가 인정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정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유괴생들을 현장에 나가들 못하기 때문에 진짜 이 분지에 비싼 사과나무를 지금 별도로 만들어갖고 착가수 조사하는 방법을 실내에서라도 나무를 실제로 축소해서 만들어서 지금 최소한도로 3월달에는 교육할 계획이에요. 왜? 3, 4월달 교육하지 않으면 5월달부터는 마늘 장파가 또 나가야 되고 바로 6월부터는 착가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교육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재배학 여러분 시험 보는데 중요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좀 더 이해하면 이게 이론도 되지만은 제가 현장에 느꼈던 건 농촌에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접목이 되니까 꼭 강의 들으실 때 열심히 그냥 100점 맞으라 공부는 안 하지만은 강의할 때 잘 이해하면서 같이 공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온해는 냉해라고 하죠. 자, 저온해는 여름 작물에 대해서는 냉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냉해라는 것은 식물 조직 내에 결빙이 생기지 않은 것.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 피해를 받는 것. 그리고 겨울 작물은 동해는 어를 동자잖아요. 0도씨 이하로 돼서 작물체가 결빙돼서 되는 것. 이것을 이제 동해예요. 그러니까 냉해와 동해는 구분이 된다. 동해는 이제 별도로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보통 냉해라는 것은 여름철 낮은 기온 또는 낮은 수온으로 여름 작물의 생육이 현저히 나쁘게 되고 수확량이 감소되는 기상재해를 냉해라고 합니다. 냉해. 그러니까 벼가 냉해를 받기 가장 쉬울 때는 감수분열기. 감수분열기는 수인기라고 합니다. 감수분열기는 냉해, 한해, 수해, 습해 모든 게 야갑니다. 감수분열기. 감수분열기 수인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잉태했다는 이삭을 잉태했다는 게 사람도 잉태를 했을 때 가장 취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호를 받잖아요. 마찬가지나.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도 가장 취약한 시기는 감수분열기 가로 수인기다. 이것은 머리에 딱 갖고요. 그 다음으로 출수기가 심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벼는 그 10에서 13도씨에 종자 발화가 개시됩니다. 그래서 13도씨 이하 가면 벼 재배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벼는 호온성 작물이라고 했잖아요. 여름 작물이기 때문에 높은 온도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높은 온도인데 온도가 낮으면 냉해를 잊기가 쉽다는 얘기죠. 자, 냉해 구분 3회 때 나왔습니다. 냉해는 크게 지연형 냉해, 다음에 장애형 냉해, 병해형 냉해, 혼합형 냉해였습니다. 자, 지연형 냉해는 생육 기간 중에 저온에 의해 생육 진전 및 어린 이삭의 발육이 늦어져 이삭수가 감소하고 이삭수 감소고요. 그 다음에 출수가 지연되는 형태. 그리고 심하면 선체로 녹색 상태에서 마르는 청고 현상이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연형은 그냥 외울 때 출수 지연. 그리고 지연형은 생육 초기부터 출수기까지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때이기 때문에 생육이 늦어지기 때문에
결론은 이상이 나오는 거 지연되잖아요. 아, 그래 애울 때 출수 지연형은 출수 지연. 출수가 늦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출수 지연. 생육 초기부터 출수기까지. 그러니까 생육 초기에 냉해를 받기 때문에 특히 벼는 여름 작물인데 생육이 왕성하지 못하잖아요. 생육이 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 나오는 거 늦어진다. 그래서 출수 지연. 그다음에 장애형 내용. 자, 생식 생장기에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조온이 찾아와 비정상적인 꽃가루가 만들어지고 수정이 불량해져. 이 수정이 불량해진다는 것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꽃밥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꽃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꽃가루가 서로 간에 크로싱이 안 된다는 얘기죠. 불량해져 불임이 발생하는 형태의 냉이다. 그래서 특히 생식세포 감수분열기는 아까 말씀드린 수인기 때 냉이에 가장 이때 취약하다. 그래서 등숙률의 감소로 벼 수량이 감소한다. 등숙률. 쉽게 말하면 수정이 불량하기 때문에 이삭의 개수가 적다. 그래서 등숙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량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장애형은 이건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죠. 생식생장기. 예, 이 수정이 안 돼. 수정 불량이라 했잖아요. 수정이 불량이기 때문에 어쩝니까? 불임. 그러니까 동물이건 사람이 같은 간에 어쨌든 간에 정상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얘를 가져갈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지면은 불임도 장애잖아요. 이게 불임. 이렇게 생각하죠. 자, 불임이 되기 때문에 등숙률이 떨어지고 등숙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량이 감소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병해형 냉해죠. 냉온 조건 하에서 생육이 저조하기 때문에 규산의 흡수가 적어집니다. 규산 흡수는 결론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증산이 감퇴됨으로써 규산 흡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조직의 규질화가 규산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조직의 규질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규산은 일종의 세멘트다 생각하면 돼요. 세멘트 역할인데 규질화가 안 되기 때문에 딱 쉽게 말해 식물체가 강건하지 못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서 도열병균 등 병균 침입에 대한 저항성이 적어지며 또한 강압성 속도가 떨어져서 체내의 암모니아 축적이 늘어감으로써 있게 된다. 쉽게 말하면 강압성이 감퇴되고 그러므로서 암모니아 축적이 늘어난다. 암모니아 축적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당분 생성이 감퇴된다는 얘기예요. 당분. 그러면서 당분이 적어지면 이 암모니아로부터 이 단백질 합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암모니아 축적이 되면은 이 장애가 온다는 얘기죠. 병해가. 그래서 이 병해형은 규산흡수가 떨어져요. 규산흡수가 떨어지면 식물체가 연약해지죠. 연약해지면서 도열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도열병.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육 초기부터 출수기까지 이때까지 하는 것은 지연형. 그 다음에 생식생장기에 쉽게 말하면 생식생장이라고 꽃이 이삭이 패고 출수되고 하는 시기에 꽃밥이 안 터져 수정 불량돼서 쉽게 불임이 되는 거. 불임 장애. 위에는 아까 출수 지연. 병에는 당연히 도열병이잖아요. 도열병은 왜? 식물체 연약했을 때. 그 이유는 규산이 식물체를 강건하게 만드는데 규산 흡수가 제외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혼합액은 이 세 가지가 오기 때문에 가장 피해가 큰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냉의 원인. 이것은 그냥 가볍게만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좀 너무 깊이 들어간 거라요. 자, 증상 가행. 자, 저온으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작물 체온이 저하되기 때문에 뿌리에서 수분, 양분 흡수 기능이 감퇴되는 반면 증산 기능은 증대되어 체내 수분 부족으로 이조되고 심하면 건조 고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증산이란 것은 날이 따뜻할 때 증산이 활발한데 여기서 증산이 과잉된 것은 흡수는 늦는데 호흡이라든지 증산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산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가볍게 이렇게 여기는 생각만 하세요. 그 다음에 호흡가다 및 이상호흡. 저온에 처하게 되면 호흡가다 및 이상호흡으로 인하여 체내 물질의 소모가 증가하고 호흡의 생화학적인 과정에 이상이 생겨서
유독물질이 집적하여 중독을 초래한다. 아까 이 가용성 질소 화합물, 질소 대사 이상 발생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생리 기능의 저하, 원형질 유동이 순조롭지 못하여 동화물질의 전류와 식물 호르몬의 이동, 강합성 능력 등이 저하된다. 그다음에 양분의 전류 및 축적 장애, 저온에 의하여 생장점으로의 양분 집적이 감소되며 등숙기의 지나친 저온은 강합성 산물인 탄수화물의 전류를 제어한다. 아까 이 병 했을 때 당 합성 저하로 단백질 합성이 저하된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모니아 축적이 많아진다. 그러면서 식물체가 연약해서 병이 온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꽃밥 및 화분 후 세포학적 이상. 아까 장애요. 꽃밥이 안 터져갖고 불임 현상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벼의 감습열기의 저온은 꽃밥이나 화분 후 이상 발육을 초래하여 불임 현상을 초래한다. 이런 냉의 원인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냉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항상 뭐 병충해 말할 때는 내병충성,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냉성 품종을 선택한, 저항성 품종을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죠. 벼의 경우에는 조생종 계통의 내냉성 품종이 많다. 다시 말해 냉해를 회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맞죠. 그 다음에 입지 조건 개선, 지력을 배양한다. 지력을 배양한다는 것은 작물의 건전 생육을 유도한다는 얘기죠. 지금 잘 먹고 좋은 조건에 살면 건강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력을 배양함으로써 생육을 건전하게 촉진한다. 그 다음에 누수 방지. 자, 물도 일종의 보온 효과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빠져버리면은 예기 온도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 누수 방지를 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객토나 다지기. 그 다음에 습답은 안거에서 온다. 자, 일반적으로 습답은 지하수위가 높다는 이야기예요. 지하수위는 자, 겨울에는 우리가 지하수를 하면 물이 따뜻하게 느끼죠. 왜? 예기 온도가 차기 때문에 지하수는 일반적으로 한 15도씩 되잖아요. 그러나 여름에는 25도, 30도씨인데 15도씨 물이면 굉장히 차잖아요. 작물체가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하수에 대해서는 배수를 해줘야 한다죠. 안급배수, 속도랑. 그다음 물빼기, 그다음에 방풍 시설을 한다. 방풍. 그것까지는 좀 어렵죠. 아주 그냥 고가 작물을 집약적으로 재배할 때에는 방풍 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론상은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찬 공기가 바람이 부는 것을 막아주는. 우리가 이 같은 온도였을 때도 예를 들어서 오늘 온도 최고 온도 8도입니다. 근데 바람이 세게 불어요. 체감 온도는 3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풍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방풍. 자, 파종, 육묘, 이식. 자, 초파, 조식, 조기 재배는 영양 생량량을 증대하고 다시 말해 수확기를 단축한다는 얘기예요. 등숙기를 단축하여 냉해 방지와 증수를 기할 수 있다. 이때 박파, 종자를 드물게 뿌린다는 얘기죠. 박파를 함으로써 건묘를 육성한다는 얘기예요. 건묘, 건강한 묘 육성. 하여 균일한 생육을 깨하도록 한다. 그 다음 천식 및 소주밀식. 천식이란 것은 얕게 심잖아요. 얇은 천잖아요. 얕게 심으로써 뿌리 호흡을 좋게 한다는 얘기예요. 뿌리 호흡. 그 다음에 소주 밀식, 모를 낼 때 한 포기의 모수를 적게 하고 전체 면적에 심는 포기수를 많게 하는 것이죠. 왜? 영양 쉽게 말하면 분할이 적어지기 때문에 분할을 적게 한 것보다 원래 강건한 묘를 쉽게 말하면 하는 것보다는 분할한 것이 오히려 더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주 밀식을 하는 이야기죠. 기본 그 줄기를 많이 이용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건실한 생육을 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적정 시비 및 균형 시비. 질소 비료 가용은 조직의 삼투압을 낮추어 내냉성, 내도혈병성을 저하시키고 생육을 지연시켜 냉의 저항성을 저하시키므로 가리라든지 가리는 칼리 똑같습니다. 칼리 이거 뭐냐면 칼륨이에요. 칼륨. 규산질 비료를 증시하여 건실한 생육을 깨한다. 작물자를 튼튼히 해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내용기의 심수 깊을 심자예요. 물을 깊게 대주는 이야기죠. 자, 내용기의 심수 관계, 수온이 19, 20도 이상인 물을 15cm에서 20cm로 깊이 담수하면 냉해가 경감된다. 특히 장애형 냉해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제초 횟수를 줄이며 망실을 조기하려는 등 수온 상승과 작물 체온 저하 방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냉해 대책은 어쨌든 간에 이 제목 관리로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오더라도 제목 관리로 나오잖아요. 큰 틀로. 그래서 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온에 온도가 높았을 때
열해하고 같은 개념이죠. 작물이 과도한 고온으로 인하여 받는 피해를 고온해 또는 열해라고 한다. 열에 의해서 단시간 내에 작물이 고사하는 것 열사, 뭐 유관 열사가 아니에요. 더운 열에서 죽는 거 열사라고 하고, 열사를 초래한 온도를 우리는 열사 온도는 열사점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그 고등식물의 열사 온도는 50도가 넘으면은 자라날 수 있어. 50, 60도 넘으면 열사 피해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자, 고온의 원인, 유기물의 가행 소모한다. 온도가 높아지면 쉽게 말하면 그걸 견뎌내기 위해서 소모를 많이 한다죠. 고온에서는 강압성보다 호흡작용이 우세해지며, 그 다음에 고온이 오래 지속되면 유기물의 소모가 많아지며 당분이 감소한다. 그 다음에 질소대사의 이상. 고온에서는, 고온뿐이 아니라 아까 냉해 저온에서도 마찬가지죠. 질소대사 이상이 있다겠죠. 단백질의 합성이 저해되고 암모니아의 축적이 많아진다. 암모니아가 많이 축적되면 유해물질로 작용하여 질소대사의 이상 현상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이 질소대사 이상은 저온이나 고온에서 다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철분의 침전. 이제 고온에서 철분이 침전되면 황백화 현상이 일어난다. 황백화. 입이 녹색이 띄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누렇게 된다. 누렇거나 하얗게 된다. 그 이야기는 결론은 강압성 작용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철분은 엽록소 구성 요소는 아닙니다만 형성에 관여한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분이 침전되면은 입이 황백화 현상이 나온다. 용어 보면은 엽록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마그네슘, 철, 망간 따위 원소가 마그네슘, 철, 망간. 마그네슘은 엽록소 구성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철과 망간은 엽록 생성에 관여하는 요소예요. 엽록소가 형성되지 않고 카로티노이드의 색조만 형성되는 겁니다. 카로티노이드 노랗게 되는 거죠. 카로티노이드. 그 다음에 온도가 높으면은 증산이 가다됩니다. 증산. 쉽게 말하면 입에 작물체 내에 수분이 입 기공을 통해서 많이 나간다. 온도가 높으면 당연히 수분 배출이 많다는 이야기죠. 사람도 온도가 높으면은 땀을 많이 흘리는 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증산이 간다. 그 이야기는 자, 뿌리에서 수분 흡수는 일정한데 증산이 많다는 이야기죠. 증산이 가다 되면 어떻게 됐어요? 고온에서 이렇게 되면은 2조 유발. 이걸 2조는 시드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2조 이야기를 써드릴 수 없겠죠, 여러분들이. 왜 어려운 말을 하신다 하지 말고. 2조는 시드름이에요, 시드름. 이런 2조를 유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일소 현상. 이것 이제 1회 때 나왔죠. 일소 피해는 요즘 특히 이제 기상 이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30도 이상, 과거에는 3일인데 이틀 이상만 돼도 이제 관측소에서 이제 되면은 일소 피해 현상으로 나오죠. 다만 6% 이상 피해가 있을 때, 2차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죠, 그러고요. 일소 피해가 보통 이 8, 9월에 지금 많이 나옵니다. 피해. 근데 일소 피해는 일종의 착가 피해보다는 착가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낙가 피해로 보통 계산을 합니다. 낙가 피해로. 그래서 원칙은 따서 해야 되는데 그 많은 거 딸 수 없기 때문에 요즘은 인정을 좀 해줘요. 그래서 이 개수로 쉬어가지고 달린 채로. 그래서 낙가 피해 조사서로 조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름철에 직사광선에 노출된 온줄기나 온가지 수피 조직 또는 과실, 잎, 가시네 잎도 포함돼요. 그냥 수피 조직만 아니라 가실, 잎 내 생기는 고온 장애를 말한다. 보통 일반적으로 7월에서 9월 달에 많이 발생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겨울철에 온줄기나 온가지 남쪽 수피 부위에 피해를 주는 현상도 일소에 포함시킨다. 이게 시험에 이제 이게 나왔던 거죠. 일소에 포함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겨울에 남쪽 온도는 햇빛 낮으면서 그렇게 온도 안 높으면서도 햇빛에 의해서 남쪽까지는 햇빛이 오랫동안 비치는 데는 피해를 받는다. 자, 특징. 자, 배상형 수형. 배상형 수형에서 많이 발생하고 온가지 분지각도 넓을수록, 그게 배상형 수형은 온가지 분지각도 높아요. 넓어요. 넓어. 자, 배상형.
꼭 술참 모양가 생겼잖아요. 잠배자예요. 그 배상형. 그다음에 이걸 우리는 개시명 그래요. 가운데가 열려 있기 때문에 개시명. 예? 그러니까 햇빛에 노출되니까 쉽게 말하면 피해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예? 배상형 개시명. 그리고 나무 세력이 야간 나무, 늙은 나무에서 발생이 많다. 일소 피해가 많은 부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의 그 수형 형태. 그 다음에 사면의 방향이 서양이나 남서양의 경사지는 강한 강선에 의해 이브 일소 현상을 받기 쉬운데, 자, 서양이나 남서양입니다. 특히 남서양이 제일 심해요. 나무의 체내에 수분이 가장 많이 감소되는 오후에 증산작용을 했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감소됐잖아요. 오후에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기 때문에 증산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수온이, 여기서 수온이라는 것은 물 온도 아니에요. 예? 나무 체온, 나무 숫자, 온도 온자니까 수온은 물 온도가 아니라 나무 체온, 나무 수온이 국부적으로 40도 이상 높아져 일소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자, 그다음에 건조하기 쉬운 사토. 모래는 물을 간직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토에서 이 발생 빈도가 제일 높습니다. 같은 토양 중에서 사토에서 발생 빈도, 발생하는 정도죠. 빈도가 높아요. 그 이야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토에는 수분이 아무래도 간직하는 것이 적잖아요. 예를 토양 입단 우리가 많이 뵀잖아요. 소공국이라든지 이게 적기 때문에 토양을 보수력이 낮기 때문에 결론은 물이 없기 때문에 수분 흡수가 적기 때문에 피해가 온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토양 수분 증발량을 막기 위해서 일항에 부직포나 차광목을 피복함으로 덮어줌으로써 일소를 경감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가일에서는 가수라고 해야 되겠죠. 가수 품목. 가수 품목에서는 일소를 경감시 보면은 특히 감 같은 거, 특히 하늘로 쳐다보는 거 있어요. 이게 적과를 제대로 안 된 거죠. 쳐다보면서 바로 일세표를 받는 거. 숙여 있으면 괜찮은데 이럴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첫째 이제 가지를 유인해 줘야 돼요. 아까 같이 햇빛에 노출되도록 열려 있으면은 가지를 유인해서 서로 간에 피복되는 형식으로 빛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도록 가지를 유인해 주고, 두 번째 가시를 돌리기가 있어요. 사과 같은 경우 많이 듭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이 일소 피해도 있지만은 이 착색을 좋게 하도록 햇빛을 받는 데는 착색이 잘 되고 안 되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가시를 돌리기 같은 거. 그 다음에 가지의 벽도체나 수성 페인트. 도포. 수성 페인트를 해주면은, 예를 들어서 백색 수성 페인트를 해주면 햇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 일소피를 막을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간수 및 미세살수. 물을 대주거나 온도를 좀 낮춰주면서, 그 다음에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일소피에 대해서 좀 저항력이 커질 수 있다. 그 다음에 탄산칼슘을 살포해야 한다. 탄산칼슘. 가실 착화됐을 때 탄산칼슘을 살포해 줌으로써 일종의 코팅이 됨으로써 일소에 저항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제 고온의 대책이죠. 종합적인 고온의 대책입니다. 이제 종합적인 거. 자, 올화, 여름을 넘길 수 있는 내열성이 강한 작물을 선다. 그러니까 이것도 작물을 선택해서 내열성이 강한 것. 그 다음에 재배 시기를 조절하여 혹석이 위험을 회피한다. 그 다음에 그늘을 만들어준다. 대신 그늘을 만들어주는 피음피복이라고 하죠. 그늘을 만들어준 걸 우리는 피음피복.
피음 피복을 해줌으로써 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지온 상승을 억제하죠. 지온 상승 억제. 그다음에 이때는 이제 만약에 피음 피복인데 멀칭 피복 비닐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닐은 아니죠. 비닐은 온도를 높여볼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강계를 해서 지온을 낮춘다. 물을 대서 땅의 온도를 낮춰준다는 거죠. 강계. 그다음에 비닐 터널이나 하우스 잽에서는 하한기를 조절하여 지나친 고온을 피한다. 하우스 우리 보통 예를 들어서 30도씨 되면 하우스 내에는 거의 50도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한기를 통해서 온도를 낮춰줘야 한다. 그다음에 밀식을 하면 어떻습니까? 작물체 연약하게 자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햇빛에 데운다 할 때 어른 살까도 어린이 살까도 얘들이 빨리 그 하상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똑같다는 얘기고 온도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밀식을 피하고 질소 가용도를 피한다. 왜? 이건 밀식이나 질소 가용 식물체에 연약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물체를 강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